아이가 ADHD 진단을 받아 약을 먹고 상담을 꾸준히 받는데도 여전히 산만하고 집중을 못하나요? 부모님 스스로도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하고 예민할까? 우리 아이가 나를 닮았나? 자책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런 아빠거든요. 우울증 약 드세요. 의지력 키우세요. 스마트폰 줄이세요. 이런 뻔한 말 아니고요. 바로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건 시끄러운 ADHD가 섬세한 자폐 스펙트럼 특성을 그림자처럼 완전히 가려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현상을 이해하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하면 산만함이 사라지고 사회성이 좋아지는,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이 직접 훈육하실 때 필요한 저만의 꿀팁까지 구체적으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저는 50평생 자책하며 살아온 ADHD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예요. 더 힘들었던 건 제 딸도 저를 닮아 산만했을 때였죠. 매일 학교에서 지적받고 공부하라고 혼낼수록 멍해진 아이를 보며 아빠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100년 이상 ADHD, 자폐 스펙트럼 등 신경 다양성 연구가 앞선 미국의 최신 뇌과학 연구를 따라하며 해법을 알게 됐습니다. 뇌의 작동 방식이 보통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이 전혀 효과가 없었던 거죠. 제 딸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실행하고 난 후 아이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여 올해 경쟁률이 높은 특목고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 아이의 뇌를 많은 악기가 함께하는 음악 연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가 크고 빠른 드럼, ADHD 소리가 너무 크면 뒤에서 섬세하게 연주하는 바이올린, 자폐 스펙트럼은 전혀 안 들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폐와 ADHD를 동시에 가지면 나타나는 진단적 가림 현상이에요.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자폐 아동의 80% 이상이 ADHD 증상을 함께 보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자폐 아동의 20% 이상이 자폐 진단을 받기 전 ADHD를 먼저 진단받는다고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목소리가 크고 산만하면 ADHD라는 라벨을 딱 붙여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크리스티나 캔드루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ADHD 진단을 먼저 받은 아이들은 자폐를 진단받기까지 평균 1.8년이나 더 걸렸다고 해요. 성별로 나눠보면 남자아이는 1.5년, 여자아이는 무려 2.6년이나 진단이 늦어진 거죠. 이 시기는 아이의 두뇌가 가장 크게 발달하는 골든타임인데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ADHD와 자폐가 함께 있는 아이에게 맞는 치료를 하지 않다 보니 평생 우울증과 불안 장애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캡처를 해두거나 메모를 하시면 좋아요. 지금부터 도대체 어떻게 ADHD가 자폐를 교묘하게 숨기는지 6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이걸 알면 내 아이의 정확한 상태를 알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아이가 친구 말을 끊습니다. 교실에서 불쑥불쑥 혼자 큰 소리로 말을 하죠. 또래 친구 관계도 원활하지 않아요. 이걸 보고 선생님도 부모님도 전문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ADHD 충동성 때문이네.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 상대방 표정을 읽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죠. 비언어적 신호를 처리하는데 남들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이런 반응은 자폐의 특성이죠. 그런데 ADHD 진단이 먼저 붙어버리면 모두 ADHD 집중력 문제 혹은 ADHD 충동성으로 해서 더 깊은 관찰은 아무도 하지 않아요. ADHD가 눈에 보이면 거기서 아이를 좀 더 깊이 알아보는 노력을 아이가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무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는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딸은 ADHD라서 산만한 거야. 여기서 생각이 멈췄죠. 훨씬 더 많은 관찰과 고민이 필요했는데 말이에요. 아이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항상 뭔가를 두드리고 빙글빙글 돌고 높은 곳을 기어오르죠. 과잉 행동이네요. ADHD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같은 움직임도 원인이 다를 수 있어요. 자폐가 있는 경우도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빙글빙글 도는 행동을 하거든요. 안정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싶어서 무거운 이불 밑에 들어가죠. 특정 동작을 반복하면서 뇌가 안정되는 느낌을 받아요. 내 몸의 근육과 관절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느끼는 걸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각이 부족하면 몸을 던지거나 뭔가에 기대거나 무거운 물체가 나를 누르는 압박을 받으려 한다고 해요. 이건 ADHD의 과잉 행동이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의 감각 추구 표현인 거죠. 이런 감각 추구가 ADHD 과잉 행동으로 오해되면 그 시기에 아이에게 꼭 필요한 감각 환경을 만들어줄 기회를 놓치게 돼요.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해야 할 일을 시작하는 것도 너무 힘들죠. 결정을 내리지 못해 갈팡질팡해요. 이건 ADHD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아무리 용한 전문가라도 10분 정도 아이를 봐서는 ADHD라고 판단하기 쉬워요.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도 실행 기능에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자폐가 있는 아이들은 디테일을 먼저 보고 전체 그림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해해요. 이를 상향식 처리라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은 숲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나무를 보죠. 하지만 상향식 처리를 하는 자폐 아이들은 나뭇잎, 나무 껍질, 촉감 하나하나를 다 분석한 뒤 숲이구나 깨달아요. 마치 저사양 컴퓨터에 고사양 게임을 풀로 돌려서 렉이 걸려 멈춰버린 듯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거죠. 이 때문에 계획 세우기, 집중하기, 결정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런 차이점을 아무리 전문의 선생님이라도 5분, 10분 만에 아시기는 어렵죠. ADHD가 있어서 계획을 못 지키네 로 확정 지어버림, 자폐의 감각 처리가 실행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해 귀중한 골든타임을 넘기고 있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대화가 잘 될지 모르겠다 싶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우리 아이에 대한 내용은 누구한테 물어보기가 너무 부끄럽죠. 그런 궁금증이 있으면 여기 익명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긴 여러분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제가 답변도 정성스럽게 찾아서 달아드리고 미국 최신 자료 싹 찾아서 더 자세한 다음 영상으로 만들게요. 여러분은 고생해서 미국 영어 영상과 자료 찾아보실 필요 없이 편하게 엑기스 정보만 보시면 돼요. 구독,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내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미국 최신 정보 영상 빠르게 받아보실 겁니다. 갑자기 학원 시간이 바뀌거나 일정이 변경됐을 때 아이가 울거나 화를 내면 넌 도대체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니? 라고 혼을 내신 적 있나요? 전문가도 ADHD 감정 조절 문제예요. 거절을 못 참는 거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건 자폐 스펙트럼으로 인한 반응일 수도 있어요. 자폐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일상의 일관성은 단순히 선호한다기보다 생존에 관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예상치 못한 변화는 뇌가 위협 신호로 읽기 때문이죠. 그 반응이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과도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뇌가 불확실성에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태도 불량의 개념이 아니라고 해요. 또한 감각 자극이 과해서 오는 고통도 같은 방식으로 오해받아요. 머리를 감기거나 양치를 시키려 할 때 심하게 싫어하는 아이, 이것도 태도의 문제나 고집으로 해석되죠. 그런데 아이는 실제 신체적인 고통으로 느낄 수 있어요. 감각이 보통 사람들보다 뇌에 몇 배나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ADHD일 거야 하며 고정된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반응이 ADHDI의 감정 문제로 읽힌다. 실제 자폐 스펙트럼 뇌의 특성은 아무도 보지 못하죠. 게임을 하거나 로봇을 조립할 때 푹 빠져있는 모습은 ADHD 과몰입과 구별하기 매우 어렵죠. 한 가지에 깊이 오랫동안 몰두하고 그 분야는 몇 시간이고 집중할 수 있고 관련된 이야기를 끝없이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기록하죠. 좋아하는 활동에 과도하게 몰두함, ADHD 과몰입 특성. 그런데 자폐뇌의 특별한 관심사는 ADHD 과몰입과 다르다고 해요.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 그 관심사가 사회적 불안을 조절해주는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감각 과부하 상태의 뇌를 회복시켜주고 단절된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도 하죠. 전문가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하느냐만 보고 왜 아이에게 이 행동이 중요할까를 물어보지 않으면 실제 원인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ADHD 과몰입이라는 진단 하나가 자폐의 특별 관심사를 완전히 가려버리게 되니까요. 영리한 아이들은 특유의 유머 감각, 장난기, 빠른 말투 등 자신의 ADHD 특성을 활용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척 연기를 해요. 겉보기엔 정말 말 많고 사회성 좋은 성격 같지만 사실 아이의 마음은 사람들의 반응을 1초마다 계산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죠. 집에 오면 완전히 탈진하는 경우가 많아요. ADHD와 자폐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AUDHD라고 말하는데요. ADHD의 특성인 유머, 빠른 말, 재치, 대화 능력을 이용해서 사회성이 좋은 듯 연기하는데 아주 이런 능력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폐의 사회성 부족을 덮어버려요. 겉으로 보면 말 잘하고 활발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그냥 활발한 ADHD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진실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대화 전에 할 말을 미리 연습하고 대화 중에 상대방 표정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방전돼서 며칠 동안은 밖에 나가기 싫은 자폐 뇌의 특성인 거죠. 저 역시 제가
내가 마스킹 하고 있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사람을 만나면 기가 엄청 빨리는 내향인인 줄만 알았. 그게 뇌가 하루 종일 연기를 한 결과였다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았어. 이 6가지 사례를 듣고 난 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ADHD 진단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ADHD 진단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80% 이상이 ADHD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진단이 전부가 되어 자폐 스펙트럼 뇌의 특성을 보지 못할 때이다. ADHD로 진단을 끝내버리면 더 깊이 살펴보지 않게 되죠. 따라서 자폐 특성에서 오는 어려움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폐 진단을 먼저 받는 경우 건망증이나 시간 감각 문제가 자폐 뇌의 경직성 또는 셧다운 때문이라고 설명되죠. ADHD의 실행 기능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게 돼요. 멜트다운, 셧다운, 번아웃 등 심각한 상태의 원인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단순히 자폐 때문, ADHD 때문으로만 생각하면 아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마치 근육통으로 몸에 열이 나는 사람에게 감기약을 계속 먹이는 것과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미국 박사님들 방송을 보고 따라해보니 개인적으로 3가지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어려움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건 ADHD 때문이야 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 ADHD? 감각 문제? 아니면 둘 다일까? 이 질문을 하고 몇 분 더 살펴보는 이 습관 하나가 정말 도움 되더라고요. 두 번째, 지금 상태를 기록하기. 언제 특히 힘들어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가 급격히 빠지는, 어떤 게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이걸 기록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패턴 시작이 보이면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아이가 못하는 것에서 아이 뇌에 필요한 것으로 관점 바꾸기. 많은 어려움을 능력 부족으로만 보면 해결하기 어려워요. 지원의 부족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 특성에 맞게 환경을 세팅해주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진단을 먼저 받고 환경 세팅을 해줘야 하나? 아닙니다. 진단은 물론 도움이 되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짧으면 몇 분, 길어도 1시간 정도 아이를 관찰하면서 복잡한 아이의 두뇌를 모두 파악하긴 어렵거든. 또한 신경 다양성의 진단은 당뇨나 고혈압처럼 수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 전문의 선생님이 관찰한 후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소견이 모두 다를 수 있다. 즉 어떤 선생님은 ADHD,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진단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매일 눈앞에서 누구보다 집중해서 관찰하는 부모님의 생각이 가장 정확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6가지 방법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내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감이 오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감동 조절을 못하니? 혼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에게 감각 과부하가 온 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생각의 차이만으로 아이의 두뇌 발달이 완전히 달라질 수. 저도 이걸 알고 난 후 아이에게 소리치며 혼내지 않게 됐죠. 이미 ADHD 진단을 받았는데 자폐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텐데요. ADHD와 자폐가 함께 있다고 양육이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왜 그동안 ADHD 양육을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변화가 없었는지 원인을 알게 되는 거죠. 이유를 알면 방법이 생기니까요. 진단이 늦어지는 건 단순히 불편한 걸 넘어서 정말 큰 손해가 생기는데요. 3가지 극심한 손해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적절한 타이밍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학교, 가정에서 뇌의 특성에 맞는 환경을 만들 기회를 놓치 두뇌 특성을 이해한 양육이 아니었어. 두 번째, 자책이 쌓입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라는 말을 성장기 내내 반복하게 되죠. 아이에게 맞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 부모님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아이는 안 되는 건가? 자책하며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인데 내 탓을 하게 되죠. 저도 제 딸한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 적이 많았어요. 더 노력하라고, 의지를 키우면 된다고. 혼낼수록 아이가 더 산만해지고 멍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왜 그런지 몰랐죠. 미국 석학들의 연구 결과를 공부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방법을 바꿀 수 있어. 3개월 뒤 딸이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 나도 하면 되네.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났었어요. 세 번째, 우리 아이가 왜 그런지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하면 헛되게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통 때문에 열이 나는데 계속해서 감기약을 먹이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으면서 감기약을 먹은 아이의 건강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돈과 황금 같은 시간을 버리게 되죠.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부모님들
부모님들은 아이를 좀 더 세밀히 관찰해 주세요. 잘못된 진단으로 허비해버린 시간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옆에서 보고 있는 부모님만이 아이의 진짜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세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ADHD일 거라는 선입견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실제 힘든 원인인 자폐 특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사회적 어려움, 감각충, 실행기능, 변화곡, 특별한 관심사, 마스킹 이 6가지 어려움이 모두 ADHD 특성으로 진단받습니다. 셋째, 오직 부모님만이 우리 아이를 제대로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부하고 알려드린 영상은 ADHD가 자폐를 가리는 경우였어요. 반대의 경우도 아주 많이 일어나죠. 자폐 스펙트럼이 ADHD를 가리는 경우에요.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알려드릴 미국 최신 논문과 강연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한국의 아이들에게 잘 적용되도록 꼼꼼히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놓치지 않고 최신 정보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시고 이해 잘 되셨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아이에게 항상 말하듯이 머리로만 아는 건 부족하죠. 실행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산만한 제 딸의 멍 때리는 습관을 없앤 방법, 딸이 스스로 공부해서 특목고에 합격하게 만든 시스템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미국에서 4만 명 이상의 신경 다양성인들이 직접 따라해보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 외부 마감 효과인데요.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뇌과학 근육법은 여기서 바로 이어 설명드릴게요.